2022년 중동 하늘에 수십 개의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목표는 두바이와 아부다비,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무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었던 무기,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던 무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부다비 남부 방공기지에서 근무하는 방공장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기지에서 일한 지도 벌써 몇 해가 됐죠. 낮에는 40도를 훌쩍 넘기는 더위와 모래바람이 쏟아지고 밤에는 기온이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이 땅의 리듬이 어느새 몸에 완전히 익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장교들 사이에서 저는 몇 안 되는 외국인 중 하나였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 작전실은 어느새 제 두 번째 자리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날 밤도 처음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자정을 막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작전실은 낮은 조명 아래 잠잠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에어컨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바람, 키보드를 두드리는 낮은 소리, 가끔 교신 채널에서 들려오는 단조로운 보고 소리들. 중동의 밤은 언제나 그런 소음들 속에서 조용히 흘렀습니다. 긴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한 밤이었어요. 저는 식어가는 커피를 손에 들고 레이더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깨끗했어요. 붉은 점 하나 없이 고요한 상태였죠. 오늘도 별일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새벽을 맞이하는 수백 번째 밤.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쏟아지는 잠을 버티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어요.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2개, 3개, 5개. 멈추지 않았어요. 수십 개의 붉은 점이 화면 위를 빠르게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귀를 찌르는 경보음이 터졌죠. 날카롭고 반복적인 그 소리가 조용하던 작전실 전체를 단번에 뒤흔들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커피를 그대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잠기운이 한순간에 달아났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작전 장교 아흐메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탄도미사일 가능성, 드론 신호도 섞여 있습니다. 작전실이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다른 장교 칼리드가 빠르게 화면을 확인하며 외쳤습니다. 방향 확인, 목표는 아부다비 방면입니다. 손끝이 서늘해지고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히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 고요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휘관들이 뛰어들어왔죠. 통신 채널이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고함 소리, 발소리, 긴박하게 쏟아지는 보고 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야 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안에는 하나의 두려움이 선명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실전이었어요. 훈련에서 수백 번 반복했던 그 상황이 지금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붉은 점들이 목표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들고 있었어요. 그 궤적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들이 바로 그 선 끝에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이 기지에 새롭게 배치된 무기 체계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실전에서 단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무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직접 만들어낸 방공 미사일 시스템 천궁이었어요. 수십 개의 붉은 점이 화면을 가득 물들이던 그 밤, 바로 그 순간부터 천궁의 생애 첫 번째 실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속으로 단 한 가지만 간절히 바랐어요. 부디 제대로 작동해달라고요. 천궁이 처음 이 기지에 들어왔을 때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22년 말이었어요. 거대한 수송 차량들이 기지 안으로 줄지어 들어왔고 발사대와 레이더 장비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기지 안 분위기는 묘하게 어수선했어요.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설명하기 힘든 공기였습니다. 작전실 안에서 저는 그 반응을 직접 들었어요. 동료 장교 파이살이 커피를 마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미사일이라고.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영하는 것도 아닌 그냥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옆에 있던 또 다른 장교 무함마드도 팔짱을 끼며 덧붙였어요. 실전 경험은 있나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실전에서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무기를 누가 고지곳대로 믿겠어요. 사실 당시 세계 방공 시장에서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였죠. 걸프전에서 실전 검증이 이루어지고 수십 년간 전 세계 동맹국들에 공급되면서 방공 시스템의 표준이 된 무기였어요. 패트리어트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신뢰 보증서처럼 통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깊게 박혀 있었냐면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장교들 대부분이 처음 한 말이 이거였어요. 패트리어트 대신 왜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천궁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본 적은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까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읽었죠. 하지만 글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때려 맞춰야 그게 진짜 증명이 되는 세계였습니다. 그럼에도 UAE는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2022년 UAE는 천궁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규모는 약 4조 원.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두고 한국 시스템을 선택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당시 방산업계에서도 꽤 주목받은 계약이었죠. UAE 입장에서는 중동의 안보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방공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계약 이후 한국 기술진이 들어왔고 운용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그 교육 과정에 들어갔어요. 처음 레이더 화면과 통제 인터페이스를 배울 때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거듭되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됐는지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반응 속도, 표적 추적 방식, 다중 표적 동시 대응 능력. 숫자로만 보면 인상적인 스펙이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험장에서의 성능과 실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실제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교란 신호가 섞이고 시간이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자신 있어 보였지만 우리 작전실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죠.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어요. 교육이 마무리될 무렵 파이살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써보기 전엔 모르는 거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기대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그냥 결과를 보기 전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때는 그랬어요. 좋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온 겁니다. 수십 개의 붉은 점이 레이더를 뒤덮던 그 밤.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던 그 무기가 실제 전투 상황 한복판에 서게 된 순간이었어요. 교육 때 수백 번 반복하며 외웠던 절차들을 이제 진짜로 밟아야 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거였죠. 준비가 됐든 아니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파이살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써보기 전엔 모른다고 했죠. 이제 쓸 차례였습니다. 경보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전실 안은 이미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장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통신 채널은 동시에 여러 개가 열려 있었고 목소리들이 겹겹이 쌓이며 귀를 눌렀어요. 저는 레이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화면 위의 붉은 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표적 분석 결과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흐메드가 화면을 짚으며 빠르게 읽어내려갔어요.
탄도미사일 다수, 순항미사일 포함 가능성, 자폭드론 신호 다수 혼재. 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와 고도로 접근하는 복합 공격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막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성격의 위협들을 따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을 동시에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탄도미사일의 궤적은 화면에서도 단번에 구분이 됐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빠르게 내려오는 형태였어요. 속도가 달랐습니다. 드론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고 일반 순항미사일보다도 훨씬 가팔랐어요. 탄도미사일은 한번 궤도에 올라가면 수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중력과 속도를 타고 목표를 향해 떨어지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다는 뜻이었습니다. 드론은 달랐어요. 느리지만 낮게 날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히기도 어렵고 경로를 바꾸기도 했죠. 수십 대가 동시에 날아오면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방공망의 주위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동안 드론이 낮은 고도에서 틈새를 파고드는 전술이었어요. 잘 짜인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상대가 이걸 우연히 섞어보낸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목표 지점도 파악됐습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인근의 주요 시설이었어요. 공항, 항구, 에너지 관련 인프라.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죠. 도시라는 건 그 안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화면에만 집중해야 했어요. 작전실 안에서 지휘관 알리 대령이 정면을 바라보며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 포대 전투 준비 완료 확인. 각 포대에서 응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공 포대의 상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가동 중이었어요. 레이더가 표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발사 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들이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잠깐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순간은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두바이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인 두바이 대관람차 주변에는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호텔 창가에서 야경을 보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작전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붉은 점들이 그 도시를 향해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요. 레이더 화면 위에서 궤적들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것들, 낮고 느리게 접근하는 것들, 서로 다른 속도와 높이로 한꺼번에 몰려오는 위협들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상황이 실제라는 걸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훈련이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저 선 끝에는 진짜 폭발이 있었어요. 알리 대령의 목소리가 작전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짧고 단호했어요. 요격 준비. 천궁 포대 발사.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그 무기가 정말로 대답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작전실 안의 소음이 그 짧은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통신 채널의 목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옆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모든 감각이 레이더 화면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사대에서 천궁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었어요. 화면과 통신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대 쪽 채널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짧게 외쳤죠. 발사 확인. 그 두 글자가 귀에 꽂혔어요. 천궁 요격 미사일이 수직으로 지상을 박차고 올라간 겁니다. 발사 방식부터 달랐어요. 콜드런칭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먼저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일정 고도에서 엔진이 점화되며 방향을 전환하는 구조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사 방향에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표적이 어느 방향에서 오든 상관없어요. 발사대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간 미사일이 공중에서 스스로 방향을 잡아요. 360도 어디에서 오는 위협이든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접근하고 있었는데 그게 천궁에겐 결정적인 약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올라가는 몇 초 동안 작전실 안은 기묘하게 조용해졌어요. 각자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입을 다문 채 추적 데이터를 눈으로 쫓았어요. 화면 위에서 아군 미사일의 궤적을 나타내는 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적 미사일의 궤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점이 얼마나 정확하게 겹쳐지느냐. 그게 전부였어요. 계산은 시스템이 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화면 위에 두 점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아흐메드가 낮은 목소리로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데이터였어요. 숫자가 줄어들수록 작전실 안의 공기는 더 단단하게 굳어갔죠. 저는 손을 책상 위에 얹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건 미사일에 맡겨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밤하늘이 번쩍였습니다. 포대 채널에서 함성이 터졌어요. 짧지만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냥 지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궤적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요격 성공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천궁의 스펙을, 교육에서 배운 성능 수치를. 하지만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걸 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이살이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됐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무거운 안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붉은 점들이 남아 있었어요. 탄도미사일 하나가 사라진 사이에도 드론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위협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작전실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연속으로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천궁포대는 다음 표적을 이미 추적 중이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음 우선순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각자의 구역을 분담해 대응하고 있었고 저는 전체 화면의 흐름을 유지하며 표적 분류를 계속했어요. 긴장이 풀릴 틈이 없었습니다. 성공 한 번으로 기뻐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섬광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솟구친 한 줄기 빛이 공중에서 방향을 꺾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맞춰 하늘에서 지워버린 그 장면이요. 수천 킬로미터 밖 어딘가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중동의 밤하늘에서 도시 하나를 향해 떨어지던 위협을 지워버린 겁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속으로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더 막아야 한다고요. 작전실 안에서 우리가 화면과 씨름하는 동안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밤은 원래 그랬어요. 자정이 넘어도 거리에 사람이 있고 식당에 불이 켜져 있고 해변가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밤 문화가 그렇죠. 낮의 더위를 피해 저녁과 밤에 활발해지는 도시였어요. 그날 밤도 두바이는 평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인 두바이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며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날 밤 늦게까지 관광객들이 남아 있었어요. 야경을 찍고 대화를 나누고 별것 아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 위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 누군가 하늘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빛이었을 거예요. 밤하늘에서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궤적. 불꽃놀이치고는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로질러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공중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뒤따랐어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스마트폰이 올라갔어요. 영상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짧은 클립들이 쏟아졌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에 밤하늘이 담겼고 빠르게 이동하는 빛의 궤적이 보였고 그 끝에서 불꽃이 터지는 장면이 찍혔어요.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이냐, 드론이냐, 불꽃놀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솟구친 빛이 있었고 위에서 내려오던 궤적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걸요. 누군가 이렇게 썼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사라졌다고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던 게 중간에 없어진 겁니다. 맞은 거였으니까요. 그 짧은 문장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어로 아랍어로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각지로 퍼졌어요. 두바이 시민들이 공유했고 외국 관광객들이 본국으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이 그 영상을 봤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소셜미디어를 볼 여유는 당연히 없었어요. 모든 신경이 화면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작전실 안에서 숫자와 궤적으로만 보이던 일들이 바깥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이는 장면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지운 붉은 점 하나가 누군가에겐 밤하늘의 섬광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두바이 시민들이 올린 영상 속에는 아이를 안고 하늘을 바라보는 부모도 있었고 호텔 발코니에서 내다보던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은 영상만으로도 느껴졌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하다가 공중 폭발 순간에 놀라고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품에 더 꼭 끌어안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제야 알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대관람차 불빛이 반짝이고 호텔 야경이 빛나던 그 밤, 그 도시의 하늘은 조용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영상들 중 하나를 봤어요.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밤하늘의 섬광이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짧은 클립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그날 밤 작전실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다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요.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작전이 끝났을 때 작전실 안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아까까지 경보음이 울리고 목소리가 겹치던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 정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져요.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장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등받이에 기댔고 누군가는 말없이 물을 마셨어요. 저도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작전 결과를 정리하는 건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군이라는 조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끝나는 순간부터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레이더 로그, 발사 기록, 표적 추적 데이터, 요격 확인 결과. 모든 게 숫자로 정리됩니다. 감각으로 느낀 것들이 차갑게 수치화되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면서 화면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그날 밤 방공망 전체가 대응한 표적 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뒤섞인 복합 공격이었어요. 단일 위협이 아니었고 단일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그 복잡한 상황에서 전체 방공망의 요격률은 90%를 넘어섰어요. 숫자만 보면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멈추게 한 건 그 다음 줄이었어요. 천궁이 담당한 구역의 요격률은 약 96%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죠. 96%. 시험장에서 측정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투 환경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교란 신호가 섞여 있었고 복수의 표적이 동시에 접근했고 시간 압박이 있었고 드론과 미사일이 함께 날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건에서 96%라는 숫자가 나온 거였어요. 파이살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의심이 아니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한 아흐메드가 짧게 대답했어요. 3번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작전실 안에서 몇 명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따로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천궁이 대응한 표적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더 인상적이었어요. 탄도미사일처럼 고속으로 낙하하는 표적도 있었고 낮은 고도에서 느리게 접근한 드론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위협들이었어요. 속도도 달랐고 고도도 달랐습니다. 그 두 종류를 같은 시스템으로 동시에 처리한 결과가 96%였던 겁니다. 하나의 무기 체계가 양쪽을 모두 잡아낸 거였어요.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교육 시절 한국 기술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천궁이 기존 시스템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였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웃으면서 말했죠. 하나의 표적만 잘 잡는 무기는 많다고. 문제는 동시에 여러 종류가 섞여 올 때라고 했습니다. 그걸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달리 들렸어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 혼잣말이었는데 옆에 있던 칼리드가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천궁이 들어왔을 때 반신반의하던 그 표정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험장이 아닌 실전이었습니다. 연습이 아닌 진짜 위협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천궁이 내놓은 숫자는 냉정하고 선명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숫자를 보여주면 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종류의 결과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막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기지 밖으로 펼쳐진 지평선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밤 이 숫자들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생각했어요. 방공시장이라는 건 결국 신뢰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실전의 결과로만 쌓이는 것이었죠. 천궁은 그 밤 자기 몫의 신뢰를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실전 결과가 정리되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특히 결과가 좋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상부로 올라갔고 분석 자료가 관계 부처로 전달됐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말단에 있었지만 기지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위쪽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UAE 정부가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확인되지 않은 말로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곽이 잡혔어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천궁을 더 달라는 거였죠. 추가 공급이 가능하냐는 공식 문의가 들어간 겁니다. 실전 결과가 나온 직후였어요. 데이터를 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무기 도입이라는 게 원래 긴 과정입니다. 수년에 걸친 검토와 협상, 예산 조율, 기술 이전 협의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중동의 안보 상황은 그 작전 이후에도 안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방공망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들어온 문의 중에는 한국군이 실제로 운용 중인 천궁 물량도 받을 수 있냐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배치해 놓은 물량까지 물어본 겁니다. 무기 수출에서 이런 요청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상대방 군대가 실제로 쓰고 있는 장비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중동의 안보 현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이곳에서 방공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지만 그 하늘 아래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언제 어느 방향에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는 환경이었어요. 그 환경에서 96%라는 숫자는 단순한 성능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살아남느냐 무너지느냐의 차이였어요. 파이살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패트리어트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이제는 천궁이 없으면 불안할 것 같다고 했어요. 농담처럼 꺼낸 말이었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는 그냥 장비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방공 장교에게 그건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졌어요. UAE의 요청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면서 양측의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추가 계약 규모와 공급 일정, 기술 지원 범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한국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국 방어용 물량과 수출 물량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협의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건 양측 모두 이 무기의 가치를 같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기라는 게 결국 신뢰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실전에서 결과를 내면 그 이후의 신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천궁은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복잡한 조건의 실전에서요. 기지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생겼어요. 천궁 포대 쪽으로 장교들이 지나가다 멈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발사대를 이제는 한 번씩 바라보게 된 거죠. 뭔가를 해낸 장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반신반의하며 바라봤던 그 발사대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이었죠. 그리고 UAE가 한국에 급히 연락을 취한 이유는 결국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하늘을 보고 도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더 달라는 말이 그것보다 더 강한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날 저는 기지 안 휴게실에서 해외 군사 전문지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평소엔 잘 보지 않던 매체였는데 그날은 제목이 눈에 걸렸습니다. 중동 방공망 실전 분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기사 안에는 이번 작전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궁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어요. 외국 군사 전문가들이 이 시스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세계 방공 시장은 구도가 단순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사실상 표준이었어요. 걸프전 이후 실전 검증이 이뤄지고 수십 년간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공급되면서 방공 시스템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패트리어트가 대표하다시피 했죠. 다른 선택지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신뢰라는 면에서 패트리어트의 위치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게 수십 년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동의 밤하늘에서 벌어진 이 작전 이후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방공 기술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그 목소리가 커졌어요. 96%라는 숫자는 어떤 언어로 번역해도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천궁이 단순히 성능만 좋은 무기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모두 상당했습니다. 반면 천궁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더 현실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였어요. 중동뿐 아니라 방공망 강화가 필요한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실전 증명까지 더해졌으니 설득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천궁을 만든 회사들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LI진엑스1,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기술을 갈고 닦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회사들이었어요. 탐색 레이더, 교전 통제, 미사일 본체, 발사체계. 분리된 기술들이 하나로 묶여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각각이 실전에서 동시에 제 기능을 했다는 건 어느 하나가 뛰어난 게 아니라 전체가 뛰어났다는 뜻이에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팀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파이살이 한 번은 제게 물어봤어요.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된 게 언제부터냐고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는 만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무기를 사오는 나라였다고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만들어서 팔고 그게 실전에서 96%를 찍는 나라가 됐다고요. 파이살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 맞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은 게 맞다고요.
방산 시장에서 실전 검증이 얼마나 강력한 판매 도구가 되는지는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숫자를 보여주면 됩니다. 어느 조건에서 어떤 위협을 상대로 몇 %를 막아냈는지. 그게 전부예요. 천궁은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중동의 실제 하늘에서 실제 위협을 상대로 나온 숫자를 들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기지 밖으로 나가 잠깐 바람을 쐈습니다. 사막의 공기는 여전히 건조했어요. 저 멀리 지평선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별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래 바라보게 됐어요. 몇 주 전 이 하늘 위에서 벌어진 일이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레이더를 가득 채우던 붉은 점들, 발사 명령, 밤하늘의 섬광, 그리고 사라진 궤적들.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어느 밤 작전실의 경보음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섰습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던 무기가요. 결과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도시는 살아남았고 숫자는 냉정하게 남았고 세계는 그 숫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방공시장의 판이 바뀐다는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전, 하나의 숫자,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중동의 하늘에서 증명된 건 단 하나였어요. 대한민국의 기술이 실제로 도시 하나를 지켜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중동의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던 무기가 실전에서 스스로를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표준이라 불리던 시스템 옆에 대한민국이 직접 만든 기술이 나란히 서게 된 순간이었죠. 96%. 그 숫자 하나가 세계 방공 시장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안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방산 기술의 미래,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